안녕하세요. 네. 자, 2022년 제 59기였죠.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제가 생방송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생방송 강의 시간 있었죠. 근데 좀 어려웠죠. 물론 그 초시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예생이었다면 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았겠지만 초시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대비 안 하고 들어가신 부분들도 좀 나왔을 거예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수준은요. 종전보다는 좀 어려운 수준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문항수는 뭐 기존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4문제, 징수법 4문제이죠. 그리고 조처법 2문제, 그 다음에 국조법 2문제 이렇게 해서 기타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목에서 4가지 세목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가 각각 10문항씩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정도 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문항수에 있어서는 기존하고 차이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기타세법을 그러니까 동차생이 아니라 초시생이시면 기타세법을 버리면 합격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이번에도 그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를 구분을 해보면요. 국세기본법에 4문제 출제됐는데요. 국세기본법이 말문제인데 사실 좀 어렵죠. 지문도 되게 길고 그래서 사실 좀 힘들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국세기본법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요. 43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43번은 조세 심판관 회의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너무 지엽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잘 안 보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또 출제가 되긴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와서 좀 약간 이거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자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43번 문제 조세 심판관 회의 관련된 문제는 요거는 풀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세 문제는요. 그건 풀어내셨어야 돼요. 푸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도 4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국세징수법은 그냥 외우라는 거 이런 내용들 좀 잘 외우시고 하시면은 그냥 전체적인 구조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 했었죠. 그래서 국세징수법 4문제는 이건 다 맞추셨어야 돼요.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했었잖아요. 국세징수법은. 자,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한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한 문제는 좀 지엽적인 부분 물어볼 수 있다 했었죠. 형량을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랬었는데요. 실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49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관련해서요. 형량을 물어봤었어요. 그런 그 제재하는 그 규정 물어봤었죠. 그래서 징역은 몇 년이고 그리고 벌금은 어떻게 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근데 세금계산서 관련 그 범칙 규정은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봐두셔라. 계속 강조를 했었죠. 조세범처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외울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세금계산서 관련은 중요하다 했었죠. 계속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맞추시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50번 문제였나요? 50번 문제 조처법. 두 번째 문제는요.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맞추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조법 2문제 출제됐는데요. 그 2문제도 어렵지 않게 출제됐거든요. 근데 틀리게 낸 부분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집어내셨으면 다 맞는 말만 갖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란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막 지엽적인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국조법은 원래 그렇다 했잖아요. 내용 자체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얘는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진 않는다. 간혹 문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럴 땐 다 틀려요. 나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국조법은 좀 전체적인 내용을 잘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 숙지하고 들어가면 맞추시는데 크게 무리 없다 했었죠. 그래서 국조법 2문제도 어렵지 않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기타세법은 12문제 중에요. 국기법 1문제 43번, 그 다음에 조처법 49번 구체적인 형량을 물어봤으니까 그거 좀 틀렸을 수도 있다 하면 그 2문제 빼고는 한 10문제 정도는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초시생이면 기타세법 버리시면 1차에서 합격하기 힘들다 그랬죠. 유예생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이 세무회계에서 다루잖아요. 2차 시험에 있어서는 회계학 2부이죠.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에서 조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또 1차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 기타세법 좀 버리고 가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 초시생이었다면 반드시 기타세법 대비하셔야 된다 했었고요. 대비하셨으면 꽈락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이 약간 어려웠죠, 이번에. 자, 소득세법에서요, 양도소득세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온다, 출제가 된다 했었는데, 근데 그 양도소득세는 분량에 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은데, 근데 문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 관계상 좀 버려야 되는 그런 세목에 해당이 된다 했었죠. 뭐 2차 때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올해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52번하고 56번 출제됐는데요. 자, 52번은 공부를 하셨어도 사실상 좀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거는 세율을 막 다 외우고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56번 문제는 이거는 그냥 양도소득세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었죠. 자, 그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도 이번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이런 것들은 지금 공부 안 하셔도 된다 했었는데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 대상이 뭔지 그 정도만 좀 봐두셔라 했었거든요. 범위, 퇴직소득의 범위. 근데 그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얘도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60번 문제가 퇴직소득세 관련된 문제였죠. 뭐 혹시라도 그거 아예 퇴직소득세 안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종합소득 뭐 관련된 문제였고 했는데요. 근데 51번 문제, 51번 문제가 그 종합소득,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과세표준 합산되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이거였는데요. 종전에 우리 그런 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금액 얼마이냐 이거는 많이 연습했었는데 거기서 약간 생소한 게 나오긴 했었죠. 두 번째에 나온 게 그런 국채였는데요. 공개시장,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된 국채에 해당이 됐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부분을 원래 할인료잖아요. 매각금액하고 액면가액 차이 그 부분이 할인료인데 할인료로 안 보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4번 문제가 세액공제 관련된 게 나왔죠. 그래서 세액공제에 아예 대비를 안 하고 들어가셨으면 그러면 맞추기 힘들었을 거고요. 대비를 하셨다면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두 문제, 그 다음에 51번, 54번, 60번이 이제 60번은 퇴직소득세다 했었죠. 그렇게 5문제 정도 좀 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조금 법인세법이 어렵게 나왔죠.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죠. 자, 특히나 법인세법 첫 번째 문제 61번이요. 가산세 문제였어요. 이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와도 또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 공부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가 합병 분할 문제였는데요. 합병 분할의 기본적인 과세 체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었는데 합병 분할은 잘 안 나온다 했었죠.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좀 시간 관계상 얘도 좀 스킵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63번도 대비를 안 했으면 풀기 힘든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는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문제였는데 이거는 조금 깊이 있게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뭔지 이런 것만 알아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였죠. 자, 실질적으로 세무조정까지 해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공부를 좀 하셨다 하더라도 풀기는 힘들었겠죠.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문제였죠.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거 3단계로 나눠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비를 했던 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출제됐던 거는 다 법인 소유의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리스 차량이 나왔죠. 그 점이 약간 좀 리스 차량 대비 안 하고 들어갔으면 그 지엽적인 부분이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65번 문제도 풀기가 약간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죠.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야 하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인데요. 즉시 그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 경우이죠. 감가상각 의제 규정. 68번 문제, 이것도 지엽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약간 풀기는 사실상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이론 과정에서 교환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 교환에 다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셨다면은 푸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면 푸시기는 좀 힘들었겠죠.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거의 잘 대비 안 하는 그 좀 지엽적인 내용이요. 자, 그 다음 70번 문제가 자산부채 평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근데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보기 2번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었거든요. 보기 2번. 근데 보기 2번이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어봤죠. 가상자산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 적용하는데요. 그보다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개정은 했는데 그 시행 시기가 1년이 유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했다면 가상자산 관련된 거는 다 2023년도에 한꺼번에 물어봤을 텐데 근데 이 부분은 그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법인세법이라는 데서 평가하는 거하고 그리고 상증세에도 평가, 가상자산 평가 있겠죠.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 평가 방법은 그 내년으로 유예가 되지 않았어요. 2023년도로 유예가 아니고요. 2022년도부터 적용이에요. 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예가 된 거는 가상자산 이제 뭐 처분했다든지 이럴 때 과세하는 거 있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유예가 된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자, 그리고 평가하는 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적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봤죠. 약간 이거는 좀 치사했죠. 한꺼번에 2023년도에 물어볼 만도 한데 그걸 딱 뽑아서 요번에 물어봐서 그거를 아예 안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풀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법인세법 10문제 중에서는요. 6문제 정도가 힘들었어요. 이거는 풀기가.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인데요. 그래도 그 주요 세목 3가지 중에서 가장 수월한 게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8문제 출제가 됐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잘 하셨으면 뭐 다 맞추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좀 풀기 힘들었던 게 73번 문제 있었죠. 자, 73번에 선발행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그 사례로 해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래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걸 이제 사례 접목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풀기에는 쉽지는 않은 까다로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는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근데 매입자 입장이었어요. 내가 지금 매입자다. 자, 그런 경우에 매입세액에서 조정하잖아요. 자, 그걸 물어본 문제였죠. 그래서 76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게 대손세액공제는 원래 매출자 입장으로 거의 공급자 입장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공급받는 자 입장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업이었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얘가 겸용주택을 부동산 임대를 놓고 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겸용주택에 대해서 총 임대료 중에서 과세되는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얘는 3단계를 거쳐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얘는 시간상 1차 시험에서 그 시간 내에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스킵했었는데 그 문제가 나왔죠. 뭐 이런 문제는 틀렸어도요.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문제 대신에 다른 문제들을 더 풀어냈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아주 못 풀 문제는 77번 이런 거는 뭐 넘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주 못 풀 문제는 1문제 정도. 근데 좀 넓게 보면 한 3문제 정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문제 정도가 풀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15문제 틀렸다 하면 뭐 고득점을 하기는 당연히 힘들지만 요번에 좀 그 재정학이라든지 선택 그 과목이 좀 쉽게 출제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수험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계나 세법이 좀 어려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 과목이나 또는 재정학 이런 데서 조금 고득점을 하셔서 그래서 좀 평균을 올려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초시생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타 세법 버리고는 사실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요 세목에서는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들 물어봐요. 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시간 내에 풀기 힘든 문제 이런 문제도 내고요. 아예 지엽적인 부분 아까 뭐 법인세 가산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 맞추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기타 세법 버리시면 합격하기는 힘들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총평은 마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